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6만 5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현지 시간 24일 6만 8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11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6% 오른 6만 8,18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공모주 불패가 옛말이 됐습니다. 9월 들어서 따따블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상장 후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에서조차 상장 철회나 희망 공모가를 낮추는 기업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하루 동안 22% 치솟았습니다. 올해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데다가 내년 차량 판매가 최대 30% 증가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 11년 만에 최대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 업계 최초 연매출 4조 원 달성에 나서자 증권가들이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특히 CDMO 업황 호조 속에서 조 단위 수주까지 이어져서 목표가를 13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할 것은 이 3대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정규장에서 테슬라는 22%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가 굉장히 잘 나왔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강세를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훨씬 더 줄어든 폭을 보여줬고요. PMI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서 미국 증시는 훈풍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내용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종모 장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톡톡한 경제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테슬라의 호조에도 2차 전지가 급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0.33% 빠지면서 42,37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S&P 500 지수 0.21% 상승해서 5,810선에 나스닥은 0.76% 상승하며 18,415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발표된 하루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급등이 견인한 이 나스닥의 상승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등락도 상당했고 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지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4.2%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최근에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좀 좋지만 또 여전히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서게 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51% 오르며 5,158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이 기분 좋게 랠리를 펼쳐줬고요.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먼저 애플입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30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로젠블렛 증권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했는데요. 한편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는 애플과 골드만삭스에게 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신용카드 사업인 애플카드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고 소비자 분쟁을 잘못 처리해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본 겁니다. 애플의 벌금 규모는 2,500만 달러인데요. 애플 측은 애플 상품에 대한 CFPB의 묘사에 이의가 있다면서도 합의를 위해서 CFPB에 맞춰서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TD코에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는 0.6% 상승하며 140달러대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글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로부터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오픈 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엔스로픽은 오픈 AI 연구원들이 2021년에 설립한 AI 스타트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클로드라는 AI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글은 지난해 엔스로픽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글 엔스로픽에 대한 조사는 앞서 지난달 CMA가 아마존의 엔스로픽 투자를 승인한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데요. 아마존은 구글보다 더 큰 규모인 4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CMA는 아마존과 엔스로픽의 파트너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살펴볼까요? 0.9% 상승하면서 186달러대를 보였고요. 메타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재확인하는 모습 보였고 메타는 번스타인이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또 목표 가격도 600달러에서 675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24% 하락해서 171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핫스탁은 3개 종목 모두가 10% 이상의 등락, 굉장히 큰 폭의 출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에 공개한 깜짝 3분기 실적 때문에 오늘 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폭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1.92% 상승한 260.4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난 2013년 5월에 24%가 상승했던 이후로 사상 두 번째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엄청난 양으로 늘었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실적 발표에 더해서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머스크는 저가 자동차와 자율주행 출현에 힘입어서 내년 자동차 판매가 20-3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이는 팩트셋의 전망치인 내년 15% 성장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달 초 공개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제품인 사이버캡도 언급했는데요. 오는 2026년부터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해서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 CEO가 제시한 내년 판매 성장 전망에 대해서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출시하고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또 기능 향상을 통해서 구매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14%나 하락한 유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에 본사를 둔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9.25달러를 형성했는데요. 뉴몬트는 3분기에 매출 4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팩트셋 예상치인 46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주당 순이익도 81센트로 예상치인 86센트를 밑돌았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페루와 파푸아뉴기니 광산에서 귀금속을 캐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게 이번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뉴몬트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첫 주요 금 생산 업체인데요. 금은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등했고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금속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금 생산업체의 큰 이익을 예상했을 텐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주가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광산 분석가는 이번 실적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뉴몬트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10% 이상 상승하면서 11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월풀은 주당 3.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LSEG의 예상치인 3.19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순매출은 39억 9천만 달러로 블룸버그 예측치인 40억 9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 측은 미 대선이 끝나면 이 소비자들의 감정이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풀의 CFO 짐 피터스는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둔화된 상태고 많은 소비자들은 큰 규모의 소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풀은 소비자들이 비싼 가전을 구매하는 걸 꺼리는 시장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및 제품 비용을 절감했고 올해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순매출이 약 16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수출기업 고통 분담이라지만 반도체, 철강 등 연에 1조 2천억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소식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해서 20대 대기업이 지난해 사용했던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기가와이트고요. 이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12조 4,4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20대 대기업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조정으로 늘어나는 이 연 매출액이 약 4조 7천억 원인데 이 중에 무려 4분의 1이 대기업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력업계에서는 가계와 이 자영업자들이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용 그리고 소상공인용 전기요금 인상은 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그리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요. 산전에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무려 53.2%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만큼 인상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직 정부 관계자와 또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아직까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구조 전반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해 있고요. 총괄 원가에서도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째 동결 중이고요. 지난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감소했던 반면에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사용량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전기요금 조정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2022년 4월이 이제 처음 기준점으로 보시면은 6.3에서 4.3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내림세를 보이다 지금은 5.3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일단 전기요금 자체가 현재 이전에 2023년 1월치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파란 색깔이 주택용이고 빨간 색깔이 산업용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이제 분기점으로 봤을 때 그 상승폭 자체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같은 경우는 2023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그만큼 상승폭이 조금 더 가팔랐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조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동부 격전지 투입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참전 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이 곧 동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격전지로 꼽히고 있고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이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군인 가족을 격리를 하는 등 내부 통제 조치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방어에 나설 것이고 또 규모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6,000명씩 2개 여단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이 될 경우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군인 가족의 집단 이주, 격리 등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 의도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고착화 그리고 러시아의 한국 개입 가능성 자체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경제난 해결 그리고 군대를 현대화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노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파병이 러시아 군사력의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주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을 휩쓴 레드웨이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승리 가능성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면서 관련 주식이나 달러, 채권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민간 교도소 운영사 GEO 그룹은 이달에 만 21%나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언 플랫폼스도 34%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모바일 앱을 개발한 펀웨어는 하루 만에 38%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중순에 3.6%까지 하락을 했던 국채 금리는 4.2%를 넘어섰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하면서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승률 변화와 달러 인덱스 추이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승률 자체는 이때 8월과 9월 사이에는 좀 하락폭을 크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요새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양상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은 양쪽 모두에 커다란 테일 리스크가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명 물체 잡는 로봇팔 개발, 현대차 그리고 국내 최고 두뇌가 뭉쳤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그리고 국내 최고 로봇 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인간만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팔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포항공과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등과 공동으로 로보틱스 공동연구실을 설립을 해서 로봇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동형 로봇팔이 투명한 물체까지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이 첨단 기술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로봇팔 하드웨어 그리고 이동 기술 개발을 맡았고요. 서울대는 투명 물체 인식 그리고 미리 등록되지 않은 물체에 대한 조작 기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원격 조종을 위한 햅틱 장비를 만들 예정이고요. 카이스트는 로봇 동작 예측 기술을 각각 맡아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성공을 하면은 투명한 물체 혹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까지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로봇팔이 개발돼서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도 원격으로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 제조업 공정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등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로봇팔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서 로보티스 활용이 한층 더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최근에 다양한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현재 도입을 한 상태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탐사용 로봇을 지금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웨이모와 로보택시 공동사업, 도요타 자동차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도 추진하면서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을 더욱더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기술을 모빌리티 기술로 발전시켜서 미래의 로보틱스 시장을 선점할 계획까지 현재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략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 얘기를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장 어제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자체가 8시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시장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근데 여기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간밤에 미증시가 꽤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도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야간 선물 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0.06%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초반에 좋았는데 항상 우리 증시가 전강 후약에 대한 강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에 대한 흐름들이 점점 후반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서 보았다시피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선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폭이 줄어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거래 대금도 15조 원,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15조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현물 수급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대다수가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결국 이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이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악재 요소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또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금리라든지 혹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또 시장 관련했을 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종목별 장세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찐 반등인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역시도 또 이제 종목별 트레이딩 장세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우리 시장만큼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은 요즘 정말 전강 후약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위주로 종목별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낙폭을 보이는 등 굉장히 예측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이슈가 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또 실적 얘기를 했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가 하이닉스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 예상을 했는데 열어봤더니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AI 반도체 불안감 없어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한편에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키워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제는 또 20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AI 칩 공급 추진 소식까지 들리면서 SK하이닉스는 진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구나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는 생각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 같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20만 원이라는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난 고점을 찍고 나서 항상 20만 원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체크를 해야 하는 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다만 SK하이닉스가 보여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HBM이라든지 혹은 이 SSD 관련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이 완판입니다.
완판이라는 뜻은 지금의 실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HBM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는 좀 뒤처지고 있긴 한데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게 HBM 쪽에서도 최첨단에 있는 쪽들. 결국 지금 AI 쪽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기술력 혹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엔비디아가 뭐 마이크론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긴 하나 다만 SK하이닉스가 그 안에서 항상 대장 역할 혹은 선두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견고한 흐름들은 우려가 있을지언정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D 관련했을 때 전일에 테슬라에 1조 정도 AI 칩을 공급한다, 뭐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탐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성장이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에서 끝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TSMC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혹은 엔비디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우리의 과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TSMC에다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데 그때 긴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이 1.5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AI 수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AI 관련했을 때 특히 엔비디아 밸류 체인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단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만큼의 하락만 아니었더라면 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라는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라인대가 맞긴 하나 다만 그렇게까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비중 조절을 하신다면 10에서 20% 정도만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굳이 내가 끊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또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HBM으로 키워드를 잡고 묶여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마이크론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일단 이 세 종목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 자체가 기술력도 워낙 뛰어난데 좀 저평가가 됐다라는 측면까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BM 자체가 완판이 됐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무조건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낙폭을 과대하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20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잘 다져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할 말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 자체가 너무 메말랐어요. 외국인이 무려 32거래일 연속을 매도를 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제도 또 연일 최저점을 또 찍기도 한 만큼 정말 여기가 대응 전략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전은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악재성 뉴스와 혹은 호재성 뉴스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악재성 뉴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부분
기업들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두 가지 모두가 안 좋은 상황, 특히 HBM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에 좀 뒤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들은 4조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이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레거시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가가 더 안 좋은 부분들 HBM 관련했을 때도 지금 컬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도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뭐 뉴스라든지 혹은 뭐 SNS를 보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이제 그 경영진 쪽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더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금투세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밸류업 같은 경우에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쪽에서 실적이 3분기 들어서 하향한 그러니까 컨센이 하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실적도 안 좋은데 밸류업까지도 또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주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라는 주체가 거의 적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다만 팩트로 보면 팩트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얼만큼의 물량을 더 뱉어낼 수 있을까를 보면은 물론 불확실한 요소는 있긴 하나 다만 과매도권 구간이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내가 급하지만 않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에 대한 시선을 들여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다만 내가 거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분할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소형주가 아니고 막 한 번에 움직일 때 5%, 10% 움직이는 그런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매력도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얼마만큼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을 때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빠른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라든지 혹은 이스페타시스처럼 AI와 관련했을 때 실적을 꽉 잡고 있는 기업들 위주가 좋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좀 거치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분할하고 싶은데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싶다. 그때 어떤 종목이 빛날 것인가를 보면은 그때는 단연 저는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종목 선택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정말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을 바라볼 때는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에게 아무래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에는 그 매력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그 매력도를 찾자 하자면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성향 자체가 나는 막 6%, 7% 오르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같이 AI가 좀 접목돼서 크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에서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어제 우리 장에서도 엔솔이 함께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안에서 뭐 전기차라던가 뭐 자율주행, 2차 전지 이쪽 섹터 내에서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좀 그동안은 테슬라가 가면 2차 전지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는데 이제는 좀 개별적으로 딱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개별적으로 갈지 이게 궁금한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뭐 테슬라가 2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시간 외에서 15% 정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상승한 부분들만 보면은 약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테슬라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혹은 ESS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앞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섹터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테슬라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이전만큼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오르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 올랐을 때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역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 관련했을 때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비친 바가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가장 크게 올라간 이유가 지금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량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출시하자마자 흑자 이거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들 특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지금 뭐 트럼프 수혜주냐 혹은 해리스 수혜주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면은 해리스 수혜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에서의 인식이 해리스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센티적으로 이제 타격은 받을 수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저는 지금 역시도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다만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가 전일에 퀀텀 스케이프라고 미국 증시에서 전고체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3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했을 때 생산을 좀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테슬라의 훈풍에 이어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물론 갭을 굉장히 강하게 띄워서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전고체 관련했을 때 한농화성 혹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좀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종목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S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2차 전지 업황이 좀 안 좋을 때도 ESS 쪽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사업 부분을 보면은 전기차보다 성장률이 높은 게 ES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YOY 대비했을 때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특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ESS에 대한 수요도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 ESS 관련했을 때도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특히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3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1분기를 좀 소폭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다만 서진 시스템의 전방 고객사들이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 실적,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과 올해 실적보다 나은 내년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진 시스템 역시도 외형 성장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물론 지금 FSD에 대한 채택률도 함께 개선이 되고 있고 주행 누적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임은 맞으나, 다만 이제 순위로 보면은 첫 번째가 2차전지, 두 번째가 ES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성과를 내느냐 혹은 앞으로의 성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지금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후순위에 도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보게 된다면 HL만도라는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HL만도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를 비롯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들의 또 이제 흐름들이 좋지는 않은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사 내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HL만도 또한 함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렇고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여기서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HL만도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추가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ESS 관련주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또 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계약 소식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지정학적 갈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산 관련한 기업들이 아무 이유가 없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모멘텀,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함께 올라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했을 때 지금 어제 장 마감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언급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은 무게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소형 종목군들 거기다가 더해서 방산 대형주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중동 관련했을 때 전일 뉴스를 보면 화해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한일 단조라든지 풍산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시은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종목 장세 속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수급이 일부 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이다라는 인식론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연속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확대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다양한 키워드 속에서 넷플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에 의해 1997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브랜드명은 인터넷을 뜻하는 넷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OTT 기업으로 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가토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가총액은 3,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코츠밸리에서 탄생했습니다. 마크 랜돌프와 현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창업 당시 25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했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지만 초기 사업 모델은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DVD를 주문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넷플릭스는 DVD 대여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하지만 이내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연스레 DVD 대여의 인기는 줄어들었고 넷플릭스는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 중심을 옮겼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처음에는 주로 다른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사의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점차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집중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2013년 넷플릭스는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공개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후 기묘한 이야기,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위쳐 같은 대형 히트작들이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2021년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첫 한국 작품이 됐습니다. 2022년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감독상,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각각 에미 시상식 사상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오는 4분기 오징어 게임 2가 발표되는데요. 이는 4분기 넷플릭스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에서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0년 캐나다에도 서비스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이 처음 이뤄집니다. 이어 2011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벨리즈, 기아나 3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총 45개 국가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2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유럽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점차 서비스 국가를 늘려나가다가 이윽고 2016년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일본, 인도, 유럽 등 여러 국가에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국의 언어로 더빙과 자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넷플릭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98억 2,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4달러를 기록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507만 명 늘어 총 2억 8,272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다만 전년 동기에 876만 명이 증가한 걸 고려하면 가입자 확대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4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101억 3천만 달러로 EPS는 4.2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매출은 올해 연간 전망치 대비해서 11에서 13% 상승한 430억에서 44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11% 이상 오르며 763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2년 상장 이래 최고가로 이날 장중 766달러 선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형성했습니다. 이렇듯 승승장구하는 넷플릭스지만 OTT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사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HBO 맥스 등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시청자들은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더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장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사용자들이 매달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구독자는 다양한 가격대의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월 5,500원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광고형 스탠다드, 월 13,500원에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한 스탠다드, 월 17,000원으로 4K 화질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가 안 돼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 구독자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 추가적인 이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요금을 추가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요금제와 가격을 조정해 수익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유럽 일부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요금을 올렸습니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광고 요금제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스포츠 중계, 게임 등 신규 콘텐츠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호조에도 2차 전지 급락, 삼성전자는 또 신저가. 테슬라 호조에도 우선은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연 이틀 2차 전지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테슬라 발표 직후에는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하락한 건 아니었지만 대표 주자로 분류되는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 넘게 빠졌고요. 엔캠과 대주전자재료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간밤에 22%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잘 분류되어 있는 퀀텀스케이프 역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그 내에서도 전고체, 4680 배터리 관련주 흐름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나흘 연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외국인은 30거래일 이상 내내 팔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가장 고점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내리면서 2,581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42% 하락하면서 734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우선은 순매도 속에서 하락폭을 키웠는데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한 종목들 탑5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전일장 외국인의 순매수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한국전력인데요. 1년 만에 기업용 전력을 상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제 한국전력은 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위는 KT가 거론이 됐고요. KT는 전반적으로 계속 외국인이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주 환원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는 KT 다시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3위는 대한항공 그리고 4위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우선은 테마 장세 속에서 흐름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왕고래 테마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메리츠증권은 파악하고 있고요. 5위는 CJ ENM입니다.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3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연내에 제2의 랭라자를 찾아보겠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어제장에서도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호실적 발표했었죠. 우선은 HBM으로 날아올랐다라고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HBM3 22단 같은 경우에는 연내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SK하이닉스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5위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순매도 탑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시면요. 1위는 SK텔레콤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연이틀 덜어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50% 이상 환원하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제장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우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대주주 예림당 그리고 2대주주는 대명 소노그룹인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이번에 조금 더 경쟁적으로 획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주가를 좀 사들이면서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봐도 상관없겠고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2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티웨이 항공과 고려 아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주가 출렁임 계속돼서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3위는 진에어 그리고 4위는 디지털조선, 5위는 현대홈쇼핑까지 외국인이 조금 덜어가는 모습 탑5로 살펴봤고요. 이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56,600원에서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 12단 우선은 엔비디아에 아직까지는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는데 HBM4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신뢰 회복이 더욱 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위는 어제 상장한 종목이죠. CMS인데요. 다만 장 마감 상황을 보면 23% 넘게 내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현대차 그리고 5위는 LG이노텍까지 기관이 조금 더 덜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탑5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반영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매출과 OP, 특히 OP 같은 경우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YOY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예상치가 한 6.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시장을 뚜껑을 또 열어봤을 때는 7조 이상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종 흐름 중에 가장 막판 오후장 들어서부터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SK하이닉스 측에서 완전히 해소를 해주게 되면서 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빨간불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연코 HBM에 있었겠죠. 매출은 QOQ 대비해서 70% 정도 늘었고요. YOY 대비해서는 무려 세 자릿수입니다. 330%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은 내년에 HBM이 공급 과잉을 겪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5년 물량까지 이미 가격 협상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쭉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레거시 단에서도 가격 하락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다운사이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특히 DDR5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남겨줬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레거시 단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시장 진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레거시 단에서 우리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에서 가고 있는 것이라서 아직 루트 자체가 다르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게 반영이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SK하이닉스의 ESSD, 그러니까 기업용 SSD에 대해서 공급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ESSD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 많은 AI를 돌리기 위해서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원하는 부분이 FSD가 있고 또 옵티머스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 이 AI 속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SSD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서 SK하이닉스에다가 공급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소식이 어제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주 중에서는 파두가 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난 이후에도 ESSD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좀 체크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실적이 나왔던 현대차랑 LG전자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물론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19%로 종가를 좀 형성을 했고요. LG전자는 쏘쏘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좀 밀렸습니다. 하나씩 좀 볼 텐데요. 현대차부터 먼저 보시면 매출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OP가 좀 마이너스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됐던 건데 매출이 먼저 늘어났던 부분을 보면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카처럼 좀 비용이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만 따졌을 때 YOY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45%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OP가 이만큼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랜드 산타페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
엔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데요. 산타페 모델 안에 람다2라는 엔진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끌어당기는 견인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의 특징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많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증 연장 조치를 취해줬고 3,200억 정도 충당금이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좀 OP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LG전자도 매출 봤을 땐 사상 최대였지만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YOY 대비해서 OP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20% 넘게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생활 가전 부분에서 OP를 좀 견인해 나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전 구독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 두 종목까지도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 모두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속에는 전날 발표됐던 실적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과연 이슈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될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기분 좋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64% 상승을 하면서 2,597포인트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1% 상승하면서 73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700, 600포인트, 2,600포인트, 740포인트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실적이 가장 잘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2.12%의 강한 2.17%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HBM의 날개를 달고 실적을 굉장히 잘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32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52주 신저가를 달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 더 떨어진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9%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고 심지어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더 나아졌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델을 앞세워서 이 실적 자체가 20에서 30%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컨퍼런스 콜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 기대감 그대로 받아가면서 2.09%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반사이익 중 가장 크게 받을 기업 중 하나로 꼽는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오늘은 0.48%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제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5% 줄어들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4.7%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면면으로 봤을 때는 역대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88%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1.05%로 1%의 이렇게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은 예전 같았으면은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 전반적인 호재를 누렸지만 요즘에는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LG 화학 이런 식으로만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2차 전지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07% 올라가고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3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한 장세 보여줬지만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크게 상승세에 올라오고 있고요. HLB는 2.29%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익수다와 함께 ADC 후보 물질 IKS-012 전임 인상을 발표했는데 경쟁 약물 대비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6%로 어제 2%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2차 전지라던가 이쪽 섹터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전자기술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88%로 지금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아주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2.42% 어제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제는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반납을 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0.52%가 떨어져 있고요. 2차 전지 여전히 잘 갑니다. LNF 4.02%로 아주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0.4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노텍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아이폰의 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떨어졌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김시은의 이슈와이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지금 이수페타시스 오늘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1.8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금 원전 더불어서 방산 쪽 논의가 이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0.4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방산 탑3 중에 하나인 현대로템은 현재 1% 가까운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고 반도체 중에 한미반도체는 오늘 잘 갑니다.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함께 움직임을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함께 보면 좋다라고 김신 팀장이 말을 했었는데 현재 하나오션이 잘 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현재 대한전선 쪽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현재 1.6% 그대로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삼성 SDI도 가는 걸 봐서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좀 실적이 하위할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현재 0.94% 올라가고 있고 CS윈드도 현재 1.06% 올라가면서 이쪽 섹터 내에서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의료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크게 뭐를 주로 이뤄서 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재한 상황으로 보이면서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맵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하락불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HLB 같은 경우는 2.29% 지금 거의 2.2% 이상의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제2의 랭라자를 만들 것이다 라면서 전망을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0.4%로 그 소식이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0.81%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펩트로는 잘 가고 있습니다. 0.86%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1.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5.6%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는 73%가 떨어졌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5.64% 하락 출발하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1%대 그리고 클래시스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0.64%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매출은 증가를 하면서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개장 때도 하락세를 보였듯이 지금은 그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3.28%나 현재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건설주도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코웨이 홀로 지금 2.13%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맵을 다시 한번 열어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 쪽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종 관련돼서도 관련주들 오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이후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600선 앞둔 상황에서 강보합 수준, 코스닥도 0.1%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일 미국에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좀 완화된 그런 기조들이 경기 침체라는 어떤 우려감들을 일부 좀 덜어냈었고,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동성은 13일 정도 남았다, 12일인가요? 12일 정도 남았던 미국의 어떤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 방향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11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인의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도 외인의 경우에는 단기적 어떤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어제 같은 장세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2%대에서 변동성을 좀 더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명확하게는 저 금리 인하 시그널과는 좀 다르게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해당되는 어떤 수급 부담들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외인 수급이 다시 좀 완화되는 기조,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명확하게 좀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겠고,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도 역시 뭐 미국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대비에는 중반 내지는 후반에 오히려 지수의 어떤 상방이 조금 더 견조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고요. 어제 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주가에는 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직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남았다는 관점에서 다소 좀 4분기 전망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수급적인 어떤 완화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확실성은 대선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일단 지금은 강보합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56,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반영 못했던 실적을 오늘 좀 반영을 하는 건지 2.6%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이제 컨콜 진행한 후에 궁금증을 다들 좀 해결을 해주셔서 그런지 그래도 오후장에 들어선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20만 원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20만 원 선은 넘어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있었던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됐을까요? 우선 명확하게 수급 기조가 좀 달라졌어요.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인 사이클 우려감들 때문에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면 최근의 수급 기조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혀 좀 다른 방향. 어제 모건 스탠리가 공교롭게도 목표 주가를 소폭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 애매했어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계속 좀 강조를 했다가 10,000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잘못을 좀 시인하고 아니다. AI의 견고한 수요는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한 것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TP 상향은 좀 못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뭐 블랙엘이 좀 4분기에 명확하게 좀 양산 규모가 얼마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여기서는 뭐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엘이 내년도 상반기의 양산 목표량이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캐파 수준을 얼마만큼 좀 더 확대시킬 것인가. 지금 관건은 삼성전자의 HBM3 12단 퀄테스트 여부인데 이게 블랙엘의 양산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SK하이닉스는 뭐 8단 경우에는 뭐 2분기 초부터 좀 양산을 했고 12단은 4분기부터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블랙엘은 HBM3 12단 모델을 좀 증축을 해서 좀 양산이 좀 시작된다는 점 이런 차이들이 향후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캐파 확장이 좀 더 도움이 좀 돼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31일 날 좀 발표될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했고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질 것인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양호한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다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6조 원대 초중반 예상을 했는데 뭐 거의 뭐 7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실적이니까 굉장히 그 괴리는 컸다라는 관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소됐던 DS 부분, 특히나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2조 원가량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차치하더라도 뭐 이번에는 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반도체 부분은 완전히 완패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시켰던 어떤 주가 구간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좀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는 12단 모델이 아니라 HBM4에 대한 양산 규모를 내년도에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안착한 이후에 증시가 매크로 이슈라든가 대외 변수만 없다면 전 여기서부터는 좀 수급 기조가 좀 완화된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바라보는 투톱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 둘 다 SK 하이닉스 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겠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TP 10,000원 상향 조정하면서 그래도 그때 냈던 보고서에 대해서 반성문을 대신 제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ESSD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SK 하이닉스에다가 ESSD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파두가 반응이 좀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파두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8%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관련주들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 어저께 뭐 테슬라의 어닝콜이죠. 여기서 뭐 다양한 좀 전략들이 좀 제시됐던 부분들을 오늘 어제 테슬라 주가가 늦게 좀 반영됐고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뭐 중소형주가 좀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들은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좀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고 어떤 전략 제시가 되면 중소형주가 좀 먼저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항상 향후에 실적 발표 기조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실적과 좀 무관하거나 연동 효과가 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테슬라가 뭐 SK 하이닉스만 손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전통적인 뭐 AI 칩의 관점에서는 현재 좀 고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됨에 따른 이익 기조가 좀 악화됐던 측면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생산 캐파라든가 양산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뭐 모든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고객사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강점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사실 뭐 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어제 뭐 테슬라가 어닝콜에서 좀 언급했던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좀 공급될 수 있는 양산 계획을 명확하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내년도의 양산 목표량 2024년도의 부분보다는 뭐 2025년도의 인도량을 약 25%에서 최대 50%까지 좀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이는 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가동되는 신규 합작 공장이 전체적으로 5개 공장이 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가동은 되는데 전기차 캐즘 때문에 판매량을 높일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점들이 과연 초기 가동률을 좀 낮추고 간다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 돈을 투자했던 이 가동률을 좀 굳이 낮출 이유는 좀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가동률이 25% 미만으로 좀 초기에 좀 들어가면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올해보다 내년도의 목표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테슬라를 통해서 좀 확인됐던 그런 기조를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ESSD 관련한 소식까지 일단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 소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엮어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완전 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그 덕도 있겠지만 퀀텀스케이프가 25% 넘게 올랐고 전고체 배터리 B 샘플 생산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사실 전고체 관련주들 뭐 특히 원준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지금 윗골이 많이 달리면서 6%까지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실 양산 시기까지는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목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항상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사실 뭐 3원기 배터리에 대한 단점을 모두 다 보완한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가 좀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양산 규모, 양산의 수요를 얼마만큼 좀 높일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고 가격이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량 양산이라는 부분과 전기차에 공급되는 이 부분들, 전기차 판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연차와의 경쟁 요건에 좀 유리한데 오히려 이 배터리 원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에는 사실 뭐 중저 사양에 좀 공급되기보다는 고가 사양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상용화를 한 2027년에서 2030년까지에 대한 그 기간을 볼 텐데 중형 내지는 저가형 차량이 모두 다 탑재된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하면 저는 한 2035년도 이후를
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시장 규모는 지금 먼저 우리가 좀 기대 요인대로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고 있는 중소형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장기 투자를 좀 고려한다면 저는 차라리 좀 셀사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연구 개발 좀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빨리 좀 진입되고 있는 배터리 셀사가 지금 삼성 SDI인데 전반적인 캐파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고체 배터리 부분만 따로 놓고 본다면 삼성 SDI가 시장 선점이 좀 가장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할 때 현재 뭐 주가도 굉장히 좀 뭐 트럼프 노이즈 이슈가 좀 일부 반영되면서 최근에 셀사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 SDI를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고려아연, KB금융,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 하나금융지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고려아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 오늘도 지금 현재 24.5% 14만 141만 4천 원. 예,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 140만 원대. 이게 가격에 대한 혼선 요건. 우리가 불과 시작점이 50만 원대였고 가장 많이 올랐던 86만 원대 중후반 주가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과연 이렇게 무거웠던 주가가 100만 원이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어제 나왔고 오늘도 여기서 이제 더 상승폭을 좀 더 키웠다는 것은 사실 뭐 역사상 상방 매물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분석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됩니까? 또는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명확한 해답을 내줄 수 없는 구간이다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수급 논리로만 좀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뭐 RSI 지표의 경우는 과매수권 여기서도 과매수권 안에서도 오히려 거래량들이 조금 더 늘어난 흐름들 그러니까 적은 유통 물량에서 많은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하게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신규적 측면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승자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씨가 남아있는 한 누가 기름을 붓던 간에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1차 뭐 공개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패하면 본격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장내 매수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분 격차가 좀 크다면 이 부분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데 오히려 주가의 어떤 지분율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에선 장내 매수라는 어떤 관점 특히나 뭐 MBK 파트너스의 경우에도 막대한 어떤 자금력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고 향후에는 뭐 임시 주총이라든가 정기 주주총회 같은 그런 어떤 이 주주총회를 좀 앞두면서에 대한 수급 변동도 추가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많은 비중보다 적은 비중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 전략 세우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113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더 갈까 싶었는데 오늘 더 잘 가네요. 네.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껴있어서 이렇게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이슈 체크는 꼭 같이 하시면서 주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영풍 정밀, 태성, 파두, 네이처셀, 하이비전 시스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현재 1.1% 지금 19,330원에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기대감으로 한 21.2%대까지 좀 상승을 했고 종가 부근에서 어제 주가를 보면은 21%대 종가가 한 15%대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테슬라의 이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향후에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고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기대감이 살짝 좀 부각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배터리팩 케이스를 좀 만들고 배터리팩이라는 이 모듈을 좀 만들고 있는 이 회사가 테슬라와의 이 대량 수주를 과연 좀 이뤄낼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현재 사업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다른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주목하는 어떤 재료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보면 아직은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방 매물 관점에서 21,000원대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지금 현재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매물을 소화하거나 좀 돌파를 좀 시도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어떤 매물대는 21,000원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해 준다면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어떤 물량의 벽을 좀 넘지 못한다면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또 소식이 있었죠. ESS 배터리팩 조립 설비 공급사인데 이제 테슬라랑 같이 방문했다라는 테슬라 방문 소식에 대해서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2.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더불어서 음봉까지 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주가 흐름도 어떻게 가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봤을 때는 어느덧 그래도 코스피는 2,600선을 넘어서면서 1%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734선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다 양시장에서 좀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라있는 거래 대금 속에서 어떻게 또 테마를 이루면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을지 상위 테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이랑 보험이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약할 때 오히려 이쪽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도 좀 있고요. 더불어서 11월 4일에는 이제 밸류업 ETF 출시도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좀 받아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전선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진 전기가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전선 쪽은 뭐 어닝 시즌 대비했을 때는 숫자가 잘 찍힐 걸로 예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고요. 어제 테슬라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정말 로켓처럼 주가가 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테슬라가 SK 하이닉스에 ESSD 공급 요청한 내용도 있고 퀀텀 스페이스가 예상치 3분기 실적도 부합을 한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 B샘플까지 양산 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해서 움직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은 셀 3사보다도 소재단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위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은행주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이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업종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조선, 방산 그리고 금융이 있죠. 금융과 통신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1개월 대비 추정치가 더 상향됐던 금융주. 어제 뭐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4대 금융지수사들의 실적 컨센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좀 증가했던 4조 7천억 규모로 좀 추정이 됐는데 어제 KB금융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되는 순이익 기조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컨센도 더 상향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현재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KB금융의 어떤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원래는 한 1조 4천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실제 어떤 이익 기조가 1조 6천억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 뭐 한 2천억 원 정도가 좀 더 상회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 아직 뭐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는 신한금융이라든가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가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신한이 한 현재 1조 3천억 원 규모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8,933억인데 아마 차이점이 좀 있다면 신한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컨센 상위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대체적인 어떤 컨센 하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수준들보다는 작년도 대비 실적 기저효과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오늘 4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 뭐 신한지주 다 강한데 우리금융지주가 한 1.98포인트 가장 상승률이 좀 낮다는 점들은 실적에 관련된 역성장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해당되는 어떤 이익 기조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 기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지만 지금 뭐 홍콩의 ELS 부실 채권 관련된 이슈도 사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부동산 PF 부실 이슈도 사실 이 부분이 이번 3분기에는 충당률이 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4분기까지에 대한 이익 기조 그 기대감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 보험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 보통 찬바람 불면 이제 배당주 보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쪽이기도 해서 고배당 관련해서는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항상 배당주의 관점에서는 좋은데 배당주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익을 많이 내야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 기조에서 20%를 주면 배당 성향이 20%가 되는 거고 30%면 30%가 되는 건데 순이익이 많으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금융, 뭐 보험 같은 경우는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던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비싼 가격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것이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향후에 시장 조정이 와서 주가 좀 빠졌을 때는 해당되는 어떤 본주 가격의 어떤 하락으로 인한 손실 우려감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가 배당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가 통신주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비쌀 때가 아니라 조정을 크게 받는 구간에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조정을 좀 크게 받았을 때 그때를 노려서 공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자체는 0.02%로 굉장히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8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홀로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이 매도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한 흐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혼자 지금 달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보이지만 그래도 기관의 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섹터 안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를 실적으로 잡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역대급 주주 환원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KB금융 현재 7.83% 아주 강한 상승세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JB금융지주도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자산 건정성 개선까지도 현재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J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4.78%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사들 오늘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3.57%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은행주, 금융주 안에서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로 의료계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장했을 당시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오늘 가장 큰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 게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영권 분쟁이 좀 재점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장에는 그로 인해서 함께 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은 0.6%가 떨어져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맵을 크게 열어서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에 한미사이언스가 보이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9.4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권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오너가의 이슈가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쪽에서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쪽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버는 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주가 잘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2%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주가 차별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플러스권 들어왔나 했더니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 반영하면서 플러스권으로 계속해서 몸집 좀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 투톱이 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은행이나 보험 쪽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는 부분 체크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 2,600선에 대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600선 안착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